아직도 S-오일만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S-오일 7도 알고 계십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엔진을 깨우는 힘. 프리미엄 엔진오일 S-오일 7.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서로 이제 그림에 대한 상호 평가를 할 시간이 된 거 아닙니까? 네. 너희들은 뭐 끝났습니다. 이거 뭐야? 근데 어디 올리실 거예요? 페이스북이요? 페이스북, 카페, 카카오톡 다 올리겠습니다. 4개. 카카오톡까지. 카카오톡에 올린다고 이거? 끝났어. 부끄럽다. 깡쌤 거 한번. 근데 너무 잘 그렸어. 깡쌤 이집트는 완전 3D야 진짜. 그죠? 그리고 뭘 잘 그렸냐면 네네. 갤리선에서 아랫부분에 충각을 같아요. 잘 하셨어요. 아 저게 충각입니까? 저게 충각이에요? 아래 튀어나와 있고 뒤에가 살짝 올라간 것도 정확하게 했어요. 그치. 아 그래요? 그 여기 물고기 파딱거리는 것 같잖아. 눈이 너무 크고 디테일이 있어요. 초롱초롱한데? 그리스는 그리스에 맞는 문양들이 있고 바이킹선은 이런 또 문양들. 잘한다. 보시면 또 미술도 이제 잘 중세 그리셨나 시절이기 봐요. 때문에 캐톨릭의 어떤 상징들을 활용해서 캐톨릭에 디테일한데? 예, 근데 진짜 잘 그렸어 문양도. 끈이 너무 웬일이야. 없어요. 그 밧줄이 너무 없고. 서로 한번 평가해 봅시다. 네. 약간 근데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그 이집트화를 보는 듯한. 다른 시대도 이집트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셨어요. 저기 최 사장님도 한번 보여주시죠. 제가 한번 보여주면 여러분 깜짝 놀랍니다. 아 이거 좀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집트 배, 네. 그리스 로마 배, 바이킹 배 카락을 순차적으로 그렸지요. 사실 제일 근데 가까운 거는 특징을 좀 최센 잘 거예요. 잡네. 최 그치. 사장님.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나중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스 로마 배나 이제 바이킹 배에서 선수에 있는 이 얼굴은 무엇인가? 안경을 쓰고 있네요. 환장하겠네. 독실이 얼굴입니다. 아, 제 얼굴입니까? 이 정도는 있어야지 적을 압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잘 그렸다. 다들. 잘 그렸지. 근데 잘 잡네. 그리스 로마배에 충각이 없잖아요. 가장 중요한데. 독실이 얼굴이 충각이 아, 아니에요. 그렇구나. 충각은 네 얼굴. 아, 얼굴을 이 정도는 있어야지 들이질 때 줘야 돼. 잘 그리셨어요, 정말로. 그리고 김도인 거. 김도인님은 저기 어디 좀 치료 좀 받으셔야 될 것 같아. 어떤 난해해. 자기 이게- 그림에 대한 좀 해설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뭐 한 건지 그림입니다.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글쓰로마다. 밥 아저씨한테 배웠어요. 그리고 이건 해체주의적인 기법을 통해서 배를 다 해체하셨어요. 사교육 안 받고 이 정도면 정말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 근데 나는 이 그림을 보면서 예전에 김도인한테 들었었던 자기 논문에 대한 얘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왜요? 김도인이 석사 논문이 충격적이라고 그때 한번 잠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네네.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썼다고 알고 있는데 논문 초록 부분에 얘기하지 마. 논문 초록을 쓸 때 가슴 아픈 제가 안 추억. 썼는데 논문 초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그랬더니 이제 김도인이 초록에다 이렇게 썼대. 나는 초록을 쓰고 싶지 않지만 나는 힘이 없기 때문에 초록을 쓴다. 뭐 이런 식으로 초록을 썼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다음에 영어로 번역도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아, 네네. 그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논문을 썼다고 하는데 이 그림을 보면서 근데 저는 어떤 정신 세계를 갖고 있는가. 형식이나 어떤 틀에 얽매인 그런 거 너무 숨 막혀요. 그렇군요. 네 그림을 보니까 우리가 숨막힙니다. 네. 정말 잘 이거 제게 뽑힐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독실이가 안 그렸네. 저는 답을 알기 때문에. 이거 안 되는데. 많이 갖고 왔어요. 그럼 일단 저희 셋 중에서 가장 잘 그린 그림과 못 그린 그림을 다음 주에 선정해가지고 네. 벌칙과 상이 주어지는 걸로. 궁금하진 않으세요? 실제로 어떻게 생겼었는지? 그리고 실제 사진과 그림은 독실이가 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되는데. 네, 그럼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배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데 결국 이건 기술의 발전이랑 같이 가는 거였어요. 이집트 시대에는 용골 같은 게 없었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냐면 아치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밧줄로 단단하게 묶는 형태였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제대로 된 군함들이 발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래서 노를 저어서 꽝 하고 들이받는 전술이 나타나게 되면서 군함들이 갤리선이 만들어지게 되고 걔네들이 보조로서 돛을 달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중세에 오게 되면서 이제 바이킹 같은 거는 부캐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게 된 거였고, 그리고 이제 발전하면서 이제 카락이 나오게 되고 캐러벨이 나오게 된 거였죠. 얘네들은 필요에 의해서 또 발전하는 거에 따라서 군함들의 형태 그리고 이런 범선들의 형태가 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의미 없이 나열하기보다는 이때는 왜 이런 형태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조금 공부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습들이 되게 아름다워요. 저는 사실 어떤 부분이 아름다웠냐면 그 이후 사실 18세기, 19세기에 나타난 범선들이 너무 예뻤거든요. 그리고 전열함도 보면 되게 예뻐요. 모양들이. 돛이 많이 달려 있으니까. 하나의 큰 돛을 만들기 힘드니까 여러 개를 작게 쪼개거든요. 그 돛이 너무 아름다운데, 그러다가 사실 바이킹 배의 어떤 조감도 같은 걸 보기만 해도 그것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나름대로 형태가.
유선형으로 잘 빠지고 제가 비행기를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 비행기가 아름다운 것처럼 범선도 진짜 아름답고요, 형태가. 근데 이런 걸 이제 패티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들으면서 나도 특정한 그랬어요. 어떤 사물의 형태나 이런 거에 과도한 애착을 보이는 증상. 그렇죠. 뭐 양을 좋아하면 양성애자인 것처럼.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예. 범성애자. 범성애자. 범성애자는 호랑이를 좋아합니다. 대성애자. 독실이가 뭔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을 때 네. 그게 어떤 형태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거나 그런 게 있어요. 유연하거나 맞아요. 그랬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 같아요. 구조화되어 있을 때. 근데 아름다운데 이거 그래서 이거만 저는 지금 계속 아름답잖아. 배 사진을 보고 아름다워요. 있는데 아름답다는 느낌까지는 잘 모르겠고 좀 정말? 하여튼 웅장하다. 뭔가 웅장하고 큼직큼직하고 멋있고. 독실이가 갖고 있는 그 사진집이 있어요. 네. 근데 이 책은 뭡니까? 그 지금 정말 커요. 그 사진으로 가득 차 있는 책이 도판집이죠, 아닌데 도판집. 도판집을 가지고 있어. 배 범선의 도판집. 역사란 책입니다. 사진집이네요. 아. 네, 그냥 역사가 쭉 나와 있어요.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지. 그래. 이건 충각을 가지고 있고 눈의 형태와 꼬리 형태. 아 저렇게 그 생긴 저기 거구나. 예쁘구나. 예쁘죠. 아름답죠. 이거 좀 너무 올려주시기 잘 바랍니다. 만들었다. 사진 찍어가지고. 네. 네, 그러면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제 배 타러 가야죠. 예. 가는 방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시간 2부죠. 범선 여행지. 네, 범선 타고 여행을 갑니다. 우와. 일단 영국 배를 타려고 해요. 저는. 영국 배. 네, 그럼 영국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영국으로 먼저 가는 게 아니고요. 일단 출발하자. 어디로 가느냐? 청계천이나 용산 근처 뭐 세운상가 있는데 돌아다니다 보면요. 아저씨 앞을 서성이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말을 걸 겁니다. 어디 갈래요? 그러면 얼른 19세기 영국 항구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세운상가에서요? 세운상가에서요? 마법의 주문 같은 건가요? 네, 잘 왜? 기다리다 서성이다 보면 네. 아저씨들이 어디 가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말씀하시면 돼요. 얼마까지 알아보고 갔어요? 그건 모르겠지만 네. 16세기 영국 항구라고 빨리 말씀하시면 아, 그쪽으로 이제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세운상가 혹은 용산 던전 어딘가 깊은 곳에 깊은 곳에. 포털이 있고 아, 거기서 일단 영국 항구로 갑시다. 알아서 가시는 겁니다. 아저씨들이 우리를 인도한다. 네. 네네. 그 포털을 안내해 줄 겁니다. 보통 거기서 이제 좀 야한 잡지나 이런 거 팔았는데. 아주 옛날에. 아, 그러세요? 뭐 그런 얘기 하죠. 음. 거기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런 거 판다. 열어보면 뭐 우정의 무대 하고 있고 막 그런다고. 아, 그랬어요? 오케이. 네. 자, 아무튼 이제 왔죠. 자, 쉽죠. 왔습니다. 영국 항구에 수상한 바 이런 바들이 있잖아요. 선술집들이 있잖아요. 네. 혹은 부둣가 근처를 서성이다 보면 이제 강제 징병을 당할 겁니다. 법적으로 당시에 놀랍게도 네. 강제 징병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강제 선원이 필요하잖아요. 음. 근데 선원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선원이 필요하면 어떻게 하냐면 그냥 태워버리는 거예요. 원래 제일 목표는 누구였냐면 민간 배로 갑니다. 군함들이에요. 군함이 네. 민간 그냥 정박되어 있는 배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명령서를 딱 보여줘요. 이제 강제징병 시작해야 된다. 우와. 명령을 따라라. 이제 지원자 나와라 해요. 지원자가 안 나오면 강제로 그냥 끌고 갑니다. 배 태워버려요. 대략 몇 세기 정도 되네? 이게 강제징병 자체가 16세기라고 아까 그러지 않았어요? 저희가 가려고 하는 게 16세기고 嗯 1756년 이후에는 영국 프랑스 만성 전쟁이 시작되니까 계속 전쟁을 하니까 그때는 그냥 선원뿐만 아니라 선술집, 여관 이런 데 가서 막 여관 주인 데리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와. 강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 있으면 된다? 부둣가를 서성이면 탈 수 있다. 그렇죠. 우와. 태워줄 겁니다. 네네. 네. 근데 그래- 그것도 좀 이렇게 멀쩡하게 생기고 태워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처럼 좀 이렇게 힘도 없어 보이고. 일단 김도희는 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주에도 생각해보면 탔는데. 군인이나 수병이라고 하면 사실 해병, 수병 이런 사람들은 20대, 30대 뭐 힘 쓸 수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베테랑이 되면은 60대, 70대까지도 막 이렇게 태워주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요? 태워주는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일단 돈을 좀 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또 뭐가 있었냐면 설악선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허가를 받고 적의 배를 납포할 수 있는 배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적이죠. 어떻게 보면 그 설악선 사람들이 예를 들면 선술집에서 쉬고 있어. 그럼 얼른 군함이 와서 뭐 하냐면 그 사람들 태워가는 거예요. 체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슬려. 일단 체포한 다음에 구슬려. 야, 우리 배 같이 타자. 그러니까 해적을 설득하는 거죠.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돈도 주고 할게. 죽을래? 같이 탈래? 그럼 이제 그쪽에서 넘어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해적들이 베테랑이잖아요. 네. 잘 몰잖아요. 배를 선원들이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선호했대요. 반대로 해적들이 군인들을 이렇게 다 데리고 가기도 하고 어떻게든 이제 배에 태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선원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게. 그래서 1812년 영국 해군의 수병 구성을 하나 알아온 게 있습니다. 자원자 소년이 8%였습니다. 수병 중에서. 네. 100%가 총이고 자원자 성인은 15%를 차지했어요.
강제 징병을 당한 영국인이 50%입니다. 와. 그중에 45명이 선원, 네. 5명은 비선원이었고요. 외국인이 15명 있었는데 그중에 자발적으로 온 사람은 2%, 비자발적인 사람은 13%, 15% 중에 네. 이거 외국인 중에 13%는 비자발적으로 또 태워진 거죠. 그리고 할당법에 의해서 이제 12%가 채워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병이 이런 식입니다. 우리는 쉽게 탈 수 있어요, 배를. 그렇군요. 근데 사실 원양항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도 말씀을 드리면 재밌겠죠. 네. 왜 위험한지. 지금 우리 배를 태우려고 하는데 네. 왜 위험한지도 설명해 주신다고요? 왜 사람들이 안 타려고 했는지도 알 수 있겠죠. 일단 가족을 떠나는 거고 한두 달 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네. 자칫하면 1년, 2년, 3년 있다 오기도 해요. 배에서? 그럼요. 오. 멀리 갔다 오고 인도 갔다 올 거고 막 할 거면. 그렇구만. 그리고 포격전이 벌어지게 되면 또 문제가 이제 포에 맞을 수도 있고. 그렇죠. 어. 훈련도 받아야 될 거고. 그치, 전쟁에 나가는 거니까. 대항해 시대에 사실 위도는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했거든요. 내가 어디 있는지는. 아, 그래요? 근데 경도 파악은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여기다 내가 마커 하나를 딱 띄워보내. 그 다음에 배에 이렇게 바람을 받고 막 가고 있잖아요. 지금 시간 몇 초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멀어졌네. 아, 그럼 내가 속도가 이 정도구나. 그럼 이 정도 속도로 얼마를 달리고 있었으니 아마 내가 어느 정도 동서 방향으로 얼마큼 왔겠구나를 생각하는 그렇게. 거였어요. 네네. 그러니까 육지가 안 보이면 내가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1741년 조지 앤슨의 소함대 7척이 남아프리카 최남단의 혼고즈를 돌아서 대서양에서 태평양으로 건너가는 항해를 하다가 격심한 폭풍을 만납니다. 지금 남아메리카에서 대서양 남아메리카 쪽에서 이제 태평양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아프리카. 아메리카에서 태평양으로 네네. 넘어가려고 하는. 지금까지 아까 얘기했던 건 제가 아프리카를 지나서 이제 인도양으로 나가는 걸 얘기했었다면 지금은 이제 아메리카에서 아메리카 대륙을 지나서 가려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가 격심한 폭풍을 만납니다. 그래서 7척이 서로 헤어져요. 그래서 서로 안 보여요. 못 만나는 상태가 됐어요. 근데 이제 괴열병이 심해져서 매일 6명에서 7명씩 사망하는 상황이 됐어요. 네. 폭풍우가 58일 동안 있었어요. 미쳐버린 거예요. 이야, 2달 동안 장난인데? 폭풍우가 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제 조지 앤슨이 대략 남이 60도 정도의 위도선을 따라서 계속 서진을 합니다. 서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태평양이 나오니까. 그러다가 아메리카 최남단에 있었던 티에라 델 푸에고로부터 이제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 왔으면 200마일 정도 아마 서쪽에 와 있을 거다라고 짐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로빈슨 크루소 섬에 갈 수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좀 쉬고 신선한 물과 식량을 보충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북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안개가 걷히는 순간 갑자기 정면에 육지가 나타난 거예요. 뭘 의미한 거냐? 나는 아메리카 최남단의 200마일 정도 서쪽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폭풍우 때문에 계속 제자리 걸음에 있었고 그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도. 출발한 곳에. 네, 출발한 곳에. 이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동안? 되느냐?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더 서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북쪽으로 가서 로빈슨 크루소 섬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5월 24일이 됐습니다. 이제 위도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했죠. 네. 배가 이제 섬과 같은 남이 35도 상에 이제 있어요. 문제가 뭐냐? 이 배의 서쪽에 섬이 있는지 동쪽에 섬이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동서를 모르니까 판단을 해야 돼요. 선장이 분명히 섬은 서쪽에 있을 거다라고 판단해서 나흘을 항해합니다. 네. 근데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잘못한 건가 보다, 아닌가 보다, 동쪽에 있었나 보다 생각해서 반대로 같은 위도를 따라서 동쪽으로 항해를 하는데 네. 이틀이 지나니까 남아프리카 해안이 나와버립니다. 남아프리카 해안이? 남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러니까 망한 거죠. 오. 사실 이틀 전에 뱃머리를 돌렸잖아요. 조금만 더 갔으면 섬이었을 거예요. 근데 몰랐던 거야. 동서 방향을 내가 어딘지 모르니까. 그래서 다시 돌아가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죠. 그래서 2주를 헤맸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동안 80명이 사망을 합니다. 하루에 막 6, 7명씩 죽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했다는 거예요. 배를 오랫동안 탄다는 게. 진짜 선장의 역할이 그때 당시엔 엄청났죠. 절대적이네요. 자, 이렇게 바람 하나 놓치고 이러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리고 침몰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덜란드에서 출발한 어떤 배가 갔다가 침몰 안 하고 무사히 돌아왔거든요. 배는 무사했거든요. 근데 반수가 죽어 있는 경우도 있었고. 선원들 중에. 그럼 배 탈 때 누가 모는 배인가? 이게 중요하겠네. 너무 중요하죠. 그것도. 베테랑이냐 캐러비안의 아니냐. 해적 이런 거 영화 보면은 네. 무슨 해적 누구 선장이 왔다 하면 막 이렇게 가서 그 선장은 믿을만하지 하면서 이렇게 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그런 거구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술적인 거 이제 전투가 벌어졌을 때도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모험항해 있잖아요. 네네. 영국 한번 갔다 오겠다 이것도 쉽지가 않았어요. 1600년에서 1635년까지 리스본을 출발해서 인도로 갔다 오겠다고 출발한 배가 852척이었거든요. 네. 근데 귀환한 거 말고 침몰한 게 159척이 침몰했어요. 아예 못 온 게 아예 20%. 침몰한 게? 네. 나머지는 그럼 그걸 무사히 지금 왔냐? 그것도 우리 보고 아니라는 거죠. 타라고? 뭐 가고 싶은 그런 걸? 분은 가셔도 괜찮겠다. 알겠습니다. 사고율이 20%.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살아왔냐? 아까 말씀드렸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돌아가십니다. 자, 그러면 아무튼 배를 탔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일과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직을 섭니다. 2교대 혹은 3교대의 당직을 섭니다. 아침 6시가 됐습니다. 갑판장이 휘슬을 붑니다. 일어나야 돼요. 오케이. 안 일어나면 갑판장의 몽둥이나 채찍이 날아들겠죠? 당직이 아닌데도 일어나요? 아니, 당직이 경우에. 당직이면. 네. 저 아침 빠질게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시간은 오래 안 걸립니다. 왜냐면 그냥 입고 자니까. 해먹에 걸려서 자고 있었어요. 그 후에 이제 해먹을 돌돌 말아서 롤 모양으로 접어서 자신의 해먹을 해먹 거치대에 가져다 둡니다. 아, 그리고 각 맞춰가지고. 네, 네네. 그렇게 해야죠. 오케이. 그 후에 이제 네모난 연마석을 가지고 연마석이랑 모래를 가지고 모래를 뿌리고 연마석으로 막 갑판을 닦아요. 창갑판을 깨끗이 닦아내는 걸 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고되었다고 해요. 아, 닦을 때 모래로 닦는 거구나. 네, 이렇게 문질 하는 거죠. 이렇게 사포로 문지르듯이. 네네. 근데 이게 그 마스터 앤드 커맨더 같은 영화에 이제 재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네. 그런 일과 시간에 뭘 하는지가. 그런 것도 알고 보면 재밌고 모르고 보면 좀 뭐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하면서 쓱 지나가거든요. 한번 이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이 여행 가시기 전에 그 영화를 한번 보고 가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무릎이 아플 것 같은데? 그렇죠. 싫어하죠. 엄청나게 아.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짓을 해야 되니까. 네네. 자, 오전이 됐네요. 이제 오전에는 식사 30분 정도 시간을 주고요. 아침 식사는 오트밀 죽 같은 걸 줘요. 오트밀. 건강에 좋네. 그렇지. 싱겁겠구만. 그러면서 이제 대포, 총기 사용 훈련하고요. 어. 보트 운용 훈련하고요. 그리고 갑판 업무 보고요. 아, 갑판 업무? 네. 네네. 당직 외의 사람들은 자기 일과를 해요. 예를 들면 선창관리원은 이제 식료품을 오전 중에 하갑판의 배급실에 가져놔야 돼요. 선창을 관리해야 되니까. 네. 또 저 아래 내려가고 오늘 이제 먹을 거 점심 식사용으로 이제 할 것들을 가져다 놓고 이런 것들은 이제 오전에 합니다. 별거 없어요. 오후에는요. 그냥 식사 한 시간 줘요. 그리고 이때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족구. 물을 섞은 럼주를 줍니다. 아. 근데 술을 꽤 많이 주거든요. 네네. 뒷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술을 상당히 많이 줘서 약간 알딸딸하게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4시에서 6시 정도 일과가 끝납니다. 4시에서 6시 정도 사이에 그때 이제 휴식을 하게 되고 오후 8시가 되면 이제 해먹을 가지고 하갑판으로 내려가는 거죠. 오후 8시면 어두워지잖아요. 네. 그 나무로 된 배고 거기서 뭐 계속 촛불을 켜놓고도 뭔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밤이 되면 자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과가 끝난 게 되는 거고요. 8시. 아까 아침 몇 시에 일어난다고 했죠? 6시. 매우 오래 자네? 근데 이제 계속 자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당직을 이제 교대로 쓰니까. 그리고 한 사람당 할당되어 있는 그 해먹을 걸어서 잘 수 있는 그 부분의 너비가 규정상 36cm예요. 36cm? 빽빽해요. 엄청나게. 근데 폭 말하는 거 폭. 네, 폭이. 근데 한국 남자 평균 어깨 넓이가 40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이 물론 지금 한국 남자들보다는 좀 몸이 작았겠지.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마 큰 차이가 안 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막 옆에 막 부대끼지는 않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야간 당직 근무를 하니까 절반이 나가든가 아니면 3분의 1 정도 나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여유 있게 잠을 자는 것 자체는 가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제 밤 당직은 뭘 하느냐? 6명의 견시가 있어요. 이제 사방을 보고 있는 거죠. 뭘 발견해야 되니까 적배를. 걔네들을 빼고는 그냥 여기저기서 이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건지 눈에 그려진다. 그렇죠. 여기저기 짱 박혀서. 근데 이제 수상쩍은 선박이 발견이 됐다. 그럼 이제 총원 간판 집합 이런 명령을 내리면 전부 다 이제 갑자기 잠에 깨고 전투 배치를 받는 겁니다. 생활 공간은 어땠느냐? 그때 이제 모이는 거죠. 생활 공간은 배가 좀 크니까 크면 클수록 이게 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멀미는 덜 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양 항해를 할 때 작은 배로 못했어요. 아까 캐러벨 같은 배가 되면 대서양을 가로지르더라. 혹은 심지어 북아프리카를 이제 건너가는 것조차도 사실 좀 쉽지 않은 거였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게 전열함 정도 혹은 갤리온 정도. 갤리온급이고 진동은 이렇게 많이 없어. 폭풍과 치면 이제 죽어나겠지만 그게 아니면 많이 없고 아침에 무릎이 박살나도록 바닥을 닦은 다음에
맛 더럽게 없는 오트밀 죽을 한 줌 먹고 근데, 일과를 하다가 짱박해서 조금 이렇게 눈치 좀 보다가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술 좀 마시고 그쪽 또 근무 쓰고 계속 이렇게 근무 때 조금 졸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생활 공간은요. 제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군 근무를 했거든요. 아, 그때 갤리온 타셨다고. 예,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예, 그렇군요. 철원에 있었는데 나도 철원에 있었는데 생각이 참 많이 납니다. 예, 그때 생각이 참 나네요. 예. 근데 지금 배는 생활 공간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일과를 하는 곳과 선원들이 사는 곳이 구분돼 있죠. 그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당연히 배가 자꾸 막 빽빽하게 있는데 그래서 네네. 전투 공간이 생활 공간이에요. 그래서 수병들이 어디 있냐면 포가 있는 포 갑판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사는 대포와 대포 사이에 이제 접이식 테이블이 있거든요. 네. 거기서 식사하고 밤에는 이제 테이블을 접어요. 그 다음에 천장에 해먹 걸고 자는 거예요. 그럼 창문이 포문입니다. 휴식도 포갑판에서 해요. 그러니까 어떨 거냐? 그 창문을 열면 좋은데 포문을 열면 좋은데 네. 예를 들면 바닥 이제 하부에 있는 포갑판의 포문을 닫아야 돼요. 물 들어오니까 잘못하면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둡고 습하고 땀 냄새, 음식을 거기서 먹으니까 음식 냄새, 오래된 나무 곰팡이 냄새 이런 게 계속 산재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 창문은 좁을 거고. 아유, 장난이었겠다. 네. 그렇게 이제 2년까지도 뭐 3년까지도 이렇게 그 안에 있는 거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네요. 네. 2, 3년 정도를. 네.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육지에 잠깐 상륙하고 쉼은 당연히 있었겠죠. 그거 아니면 난리 납니다. 뭘 먹었냐? 일단 기본적으로 말린 콩, 소금에 절인 고기, 엄청나게 딱딱한 비스킷, 그리고 이제 뭐 장교들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동물도 좀 태우거든요. 네. 그때 이제 그걸 가끔씩 파티할 때 그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면 신선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아니면 이제 염장한 고기를 가져가야 되잖아요. 너무 짜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먹었다고 해요. 우리도 뭐 염지한 닭고기 먹고 있으니까.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자. 맛있지. 맛있죠. 네. 범선 시대에는 재밌는 게 중앙급식이 아니었어요. 취사병이 전부 다 썩 만드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알아서 취사를 해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식사 공동체가 있어요. 최소 4명에서 18명 조의 식사조가 있고 식사 당번이 이제 오트밀 죽을 가지고 오고 뭐 쉽비스킷, 비스킷, 콩, 버터, 치즈 혹은 뭐 고기가 나오는 날은 고기 같은 걸 취사장에서 들러서 이제 받아와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재료를 다듬고 식사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다듬어갖고 이제 취사장에 가서 조리장한테 그걸 줘요. 이 다듬은 거를 마치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서 쌀국수를 먹고 싶으면 재료들을 담아가지고 갖다 주듯이 이렇게 갖다 주면 이제 조리장이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요리를 합니다. 이제 수프통에 넣어버리든가 오븐에 한 번에 돌리든가 그래서 이제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갖고 와서 이제 식사 공동체 사람들이랑 같이 먹는 거죠. 얘가 결국에는 가정 같은 공동체인 거죠. 같이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웃사이더들은 혼자 밥 먹는 게 좋으니까. 네, 왕따도 있겠지, 그치 또. 있었죠, 당연히. 그것도 사실은 이제 영화에 살짝 나타나기도 해요. 사람들이 있고 너무 극한 환경에 있다 보면은 규율을 엄격하게 하고 그거를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인간이 본성적으로 좀 희생양을 삼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살아남기 힘들 정도로 환장한 상황이 되면 저 새끼 때문이야. 쟤 때문에 저주에 걸렸어. 좀 뱃사람들 특유의 어떤 그런 미신적인 것도 있고 하니까. 혼자 밥 먹거나 비슷한 아웃사이더끼리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 밀릴 배급량이 어느 정도냐? 쉽비스킷과 맥주는 매일 나옵니다. 네. 염장한 쇠고기는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고요. 염장한 돼지고기는 2번, 말린 콩은 일주일에 4번, 오트밀은 3번 정도 일주일에, 버터는 일주일에 3번, 치즈가 일주일에 3번 정도 나옵니다. 하루에 어느 정도를 먹었을 것 같습니까? 칼로리로. 보통 성인 남녀는 얼마큼 먹죠? 우리의 권장이 남자가 뭐 2,400에서 2,600 정도 되고 여성들 같은 경우 2,200, 2,3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먹지 않았을까? 현대 선원은 3,200kcal를 권장해요. 선원. 현대 선원들. 그래. 하는 일이 많으니까. 당시에는 하루에 평균 4,800kcal를 먹었습니다. 오? 잘 먹었어요. 잘 먹었구나. 맛있는 건 아니었겠지. 그치? 신선한 게 아니니까. 근데 당시에 뭐 밧줄 당기고 대포 끌고 이런 거 하니까 육체 노동 하잖아요. 그 노동 강도가 높아서 아마 적절하게 먹은 걸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쉽비스킷을 어떻게 만드냐? 보존을 오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은 못 만들어요. 그것도 이제 영국 군함이니까 그런 거고요. 영국은 뭐 음식이 워낙 뭐 아시죠? 네. 프랑스 군함은 좀 달랐다고 해요. 프랑스 군함은 막 이렇게 와인 같은 거 있고. 네, 그런 거 했다고 해요. 빵도 굽고. 실제로 와인 같은 거 비스무리한 걸
그 장교들 같은 경우 있기도 그러니까 하고. 달팽이 같은 거 이렇게 키우면서 돌아다니면서 꺼먹고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가? 가능했겠다. 네. 아무튼 밀가루, 물, 소금 반죽을 그냥 구워서 만든 게 쉿비스킷이고요. 사실 전투 식량 같은 거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사실 1차 대전, 2차 대전 때도 그런 거 탁탁한 비스킷 먹었잖아요. 그게 이빨이 안 들어가갖고 치아가 안 들어가갖고 막 불평했다는 얘기가 그게 있었으니까. 뭡니까? 그 전투 식량이라고 군대에도 있잖아요. 저. 그러니까 요즘 거랑 또 비교할 수 없었겠죠. 근데 또 이때는. 그렇지. 네. 딱딱하고 그래서 맛없는 건빵 정도 됐나? 엄청 딱딱한 건빵 2번에서 4번을 굽는데요. 그래서 딱딱해요. 근데 괴혈병에 걸리면 이제 잇몸에서 피가 많이 나고 나중에 이빨도 빠지고 이제 그럴 때 상황이 이러거든요. 못 씹는 거예요, 이거를. 너무 딱딱하니까. 초반에는 모르겠지만 한 3개월, 6개월 정도를 하면은 다 괴혈병에 걸리는 거예요, 선원들이. 왜 걸리는지 몰랐으니까. 네. 뭔가가 결핍된 건 알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신 걸 먹으면 낫는 것 같아. 라임 주스가 그랬었잖아요. 그죠? 신 걸 먹는 건 낫는 것 같아 해서 막 식초를 먹여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신선한 걸 먹으면 낫는 거에서 사실 비타민 C가 풍부하진 않은 그냥 신선한 것도 먹여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괴혈병이 비타민 C가 부족하면 C가 부족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정확히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뭐 토마토도 먹여보고 근데 이것저것 먹여보는데 특효약이었던 건 당시에 라임 같은 거, 그 레몬 라임 이런 거였어요. 그게 많거든요. 근데 뭐가 비타민 C가 많은지 우리 그때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먹여보고 저것도 먹여보고 라임 지난번에 누가 어떤 선장이 말하는데 신 거 먹이면 괜찮대. 그래서 막 그 식초 먹이고. 식초에는 비타민 C가 없나? 그렇죠. 소용이 없죠. 식초는 없잖아요. 소용이 없어 그 그거는. 알보칠 바르면 낫는데. 괴혈병이요? 네. 네? 피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타민 C가 부족해서 나는 피기 때문에. 네네. 그냥 알보칠 나면은 염증 다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설사 난다고 똥구멍을 꼬매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마데카솔로. 네네. 자, 아무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딱딱하죠. 그래서 차, 커피, 수프 이런 거에 적셔서 부드럽게 먹기도 했고요. 당연히 이게 만들지 3개월, 6개월이 지나다 보면 이제 애벌레가 생겨납니다. 바구미 애벌레. 바구미. 그래서 걔 나오라고 이렇게 테이블에 이렇게 두들기도 하고 네. 물에 적시면 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온 다음에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로 단백질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먹는데 싫잖아요. 보기 싫잖아. 그래서 이제 어두운 데 가서 안 보이는 데서 먹기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나오라고 한 게. 어쩔 수 없지 뭐. 럼주. 40도짜리 술 럼주를 하루에 얼마나 배급을 하냐면 하루에 260ml. 40도짜리를. 260ml? 네. 상당히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우유팩보다 좀 더 많게. 소주가 몇 밀리죠? 350ml 정도 하나요? 소주 한 병이? 근데 이거는 40도짜리였어요. 장난이구만. 그러면 사실 소주 거의 2병 정도를 하루에 배급을 해준 게 된 거였죠. 그래서 취하겠죠, 당연히. 노동이 이게 강도가 세니까. 네. 근데 이거 너무 좋아했다고 해요. 이걸 기다리고. 그렇겠다. 사고도 치고. 근데 고통스러운 함대 생활을 건지게 해주는 어떤 진통제였다고 합니다. 당시에 질병과 사망이 어느 정도였냐? 1810년 당시 영국 해군에서 주요 원인별 사망자 수를 봤더니 질병이 50%로 2,592명이 사망합니다. 개인적 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630명으로 31.5%. 그리고 침몰하거나 화재는 10%. 전사한 사람은 5%. 부상이 악화돼서 죽은 사람은 2.9%예요. 그러니까 질병이 50%였어요, 사실. 사람이 모여 있으면 그렇다는 거고. 괴혈병이 제일 무서운데 잇몸이 붓고 피나고 그러다가 이빨, 머리카락 다 빠지고 결국엔 빈혈, 고열, 신부전증으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아이고. 비타민 C가 결핍돼서 그런 건데 영국 애들도 원래 푸른 채소 잘 안 먹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냥 선원들이 아픈 건 당연한 것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 조지 앤슨경, 아까 얘기했던 그 조지 앤슨경이 세계 일주 항해할 때 1854명이 출발했거든요. 결국에 1400명이 사망합니다. 1800명 중에. 와, 진짜? 엄청나게. 죽음의 배네. 네. 상당수가 이제 괴혈병이 악화돼서 사망을 한 거고, 이제 해결하게 된 거는 레몬즙으로 해결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일단 환자가 되면 처우가 나쁘진 않았대요. 해먹도 좀 더 좋은 거 주고, 쉿비스킷도 좀 부드러운 거, 그런 걸로 또 오트밀죽 같은 걸 주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게 또 속상한 게 환자들 몸을 이제 스펀지로 닦아주는데 그걸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닦았던 걸 저 사람도 닦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냥 찰과상이었는데 이걸 통해서 오히려 감염이 심해져 갖고 막 절단하기도 하고 병이 옮기도 하고 이랬다고 해요. 지옥 같았겠다. 상황이. 그렇죠. 잘 몰랐으니까. 그리고 태평양을 지날 때 태평양 그 넓은 데를 그 배를 타고 지날 때는 사망자가 75% 가까이 나오기도 하고. 덥고 습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겠네. 그리고 뭐 신선한 걸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쿡 선장이 최초로 비타민 C의 보고인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3,000kg를 넘게 배에 실었습니다.
네.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먹으면 이제 낫는 거예요. 괴혈병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낮에 한 번씩 반드시 모두 다 차가운 물로 목욕을 하게 시켰어요. 위생 때문에. 네.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남극권에서도 그걸 시켰대요. 하루에 한 번씩 샤워를 하라고. 의복은 매일, 그리고 침대보는 일주일에 2번 정도는 갑판 위에서 공기를 쐬서 이렇게 이제 살균시키고, 배는 매주 식초와 포탄의 혼합물로 훈연시키고, 바닥은 규칙적으로 소독하고, 요리 냄비도 매일 문질러 닦고, 이렇게 했어요. 국선장이란 삶이. 네. 예. 그런데 이제 고기는 적고 양배추가 많으니까 선원들이 항의를 하겠죠. 양배추 먹기 싫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 항의한 양배추 사람을. 뭐만 하면 채찍질이. 사실 그때 그랬어요. 좀 심했어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심리전을 씁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수병들한테 많이 안 주고 장교들한테만 소금에 절인 양배추를 많이 공급한 거예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선원들이 우리도 더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실제로 2년 6개월의 장기 여행을 끝에 이제 귀환했을 때 괴혈병으로 아무도 안 죽었습니다. 성공을 이거 한 대단한 거죠. 삶이네. 그치, 대단하죠. 근데 아쉽게도 여행 막바지에 아시아에서 말라리아가 유행을 하게 되면서 선원의 3분의 1은 사망을 했어요. 네. 하지만 이제 적어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극단적인 경우가 이제 마젤란의 선단이 270명이 출발했다가 15명이 생존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런 식으로 또 있었고, 봉급은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높은 편일 수도 있고 낮은 편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봉급은 그냥 그래요. 그냥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내가 갈만하다, 어떤 사람은 이건 너무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뭐라고 했냐면 서로 나무배기 때문에 아무리 포격을 해도 침몰을 잘 안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납포를 하면 이제 돈을 받아요. 상금을 받아요. 그 포획한 배의 가치를 이제 8등분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함장이 8분의 2, 함대 사령관이나 해군성에다가 이제 또 8분의 1을 바쳐야 돼요. 자기 상관한테. 장교들이 8분의 1을 나눠 갖고, 상급과 중급 준사관들이 8분의 1을 나눠 갖고, 하급 준사관 하사관들이 또 8분의 1을 나눠 가져요. 그럼 나머지 수병이 전부 다 8분의 2, 4분의 1을 나눠 갔습니다. 아, 네. 그 배의. 그러면 이제 적으면 5에서 10파운드인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 2등 수병의 반년에서 1년치 월급이고 봉급이고, 많게는 3년치 봉급이 한 번에 나와요. 그 배를 납포하면. 네. 그러니까 이게 대박인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거를 기다렸던 거고, 역대 최고의 상금이 1762년 스페인의 프리기탐이었던 헤르미오네를 납포했을 때 함장이 6만 5천 파운드를 받았는데 그게 193년치 봉급이었답니다. 193년치? 네. 그리고 수병이 1인당 482파운드를 받았는데 그건 48년치 봉급을 일시불로 받았던 이런 예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뭘 하냐면 로또보다 더하네. 그치, 어마어마하게 그 납포를 하는데 혈안이 된 거예요. 배를 너무 파괴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적당히 우리가 백병전을 해갖고 얘네들이 항복을 하면, 또 뱃사람들 특유의 뭐가 있었냐면 처음에 미친 듯이 싸우다가 포를 쏘고 서로 죽이고 막 하잖아요. 전투가 종료되고 얘네가 항복을 하면요 되게 너그러워져요. 살려줘요 많이. 뱃사람 특유의 같이 싸워 나갔던 혹은 그 배에서의 산다는 거에 특유의 공감대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급료를 그럼 배에다 싣고 다니면 쿠데타 일어나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현역 임무가 해제될 때 한 방에 받아요. 그래서 몇 년치 봉급을 한 방에 받고 내리는 거예요, 배에서. 네. 그러면 재미있는 게 탈주는 입대한 다음에 1년 미만에선 빈번합니다. 받을 돈이 많지 않으니까. 네네. 근데 1년이 넘어가고 2년이 넘어간 시점에서부터는 내가 탈주하면 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그 탈주하는 그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비율이. 그러다가 이제 받을 급료 액수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도 있다. 그러다가 이제 육지에 올라서 1일 정도 쉬는 시간도 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1일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 1일? 1일에서 2일 정도. 아, 육지에 오면? 네네. 한 번씩 쉬게 해주죠. 그건 이제 사람들이 내리잖아요. 그럼 뭘 하느냐. 선술집에 가서 맥주도 마시고, 배에 필요한 담배도 사고, 설탕, 식료품 사고, 기혼자는 이제 아내와 가족들이 항구에 미리 와 있으면 이제 면회도 받고, 네네. 면회도 하고, 일부는 뭐 이제 그 사창가를 가기도 했을 거고, 당연히. 그런 식으로. 다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해군성이 돈을 주면 애들이 도망가잖아요. 네. 그래서 안 준다고 했잖아요, 아까. 마지막에 몰아서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알아서 필요한 돈은 자기가 꽁쳐놔야 됩니다. 혹은 물건들을 팔아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이제 돈을 사서 술 마시고 하는 거죠. 근데 상륙을 못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도망가기도 하고, 어쩌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 상륙을 못하면 행상들이 보트를 끌고 와요. 이제 배가 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막 이것저것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막 염소도 사고 고기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그때 상인, 승조원, 그리고 수병 아내가 배로 와요. 그럼 이제 허용을 해주는 거야. 아내니까. 사실 감옥조차도 이렇게 부부관계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듯이 수병이 감옥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아내가 오면은 하룻밤을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럼 이제 뭐가 같이 오냐면 거리의 여성들도 같이 와요. 네.
거리 여성들이 오는데 뱃사공이 여성이 그 군함에 타면은 뱃사공이 뱃삭을 받을 수 있어요. 여성을 태우는 뱃사공이. 네. 그러니까 뱃사공이 1차적으로 좀 거릅니다. 이 여성은 아마 저 군함에 못 탈 것 같아. 그럼 뱃사공이 그 여성을 안 태웠다고 해요. 자, 1차 심사를 한번 거쳤죠. 그 다음에 이제 배에 왔어요. 자기가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수병의 아내예요? 저 태워주세요. 그러면 이제 당직 사관이 심사를 합니다. 그 여성을. 그래서 대충 다 알아요. 이 여성이 아내가 아닌 거 알아. 업소 여성인 걸 알지만 그냥 눈 감아줍니다. 이 사람들 폭동 일어나면 안 되잖아. 그 어느 정도 공감대 있거든요. 너무 심하게 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충 눈 감아주면, 그리고 이 당직 사관이 자기가 볼 때 지나치게 또 못생긴 여성은 돌려보냈다고 해요. 이렇게 2차 심사를 합니다. 그 후 이제 수병들이 파트너와 함께 하갑판으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루에 배에 머물러 있어요. 그 여성분들이. 네. 그러면서 마치 수병의 정식 아내 행세를 하면서 남편인 수병은 이제 행상으로부터 먹을 거 마실 거 사갖고 아내랑 혹은 동료들이랑 이제 파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즐거운 하룻밤을 보내고 아쉬움을 남긴 채 헤어지는데, 보통 1급함 같은 경우에 승조원이 850명이에요. 여러분을 빼면 이제 849명이 되겠죠. 네. 여기에 여성이 몇 명 정도가 올랐을 것 같아요? 글쎄, 한 100명? 500명 정도가 올랐다고 해요. 하루 쉴 때. 그러니까 이게 그 이렇게. 큰 규모구나. 이게. 그렇죠. 규모가 엄청나게 이제 100명도 사실 많잖아요. 그치. 그런데 이제 몇 개월 정도의 바다에서 이제 싸웠으니까 이 휴식이 이제 필요했던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럼 당시 항구가 발달하면서 어떤 식으로 발달했는지 우리가 느낌이 사실 오잖아요. 선술집 위주로 발달하게 될 것이고 여성들이 살게 되고 또 이제 여관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당시 항구의 형태도 이제 생각해 보면 500명 정도의 실제 승조원의 아내도 있었겠죠, 당연히. 근데 몇 명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규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네. 처벌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며. 처벌? 네, 처벌. 뭐 잘못하면 처벌 받잖아요. 그렇겠지. 바로 처벌부터 나와. 무섭게. 영창. 어떤 처벌을 받는지와 네네네. 그럼 수병들은 어떻게 저항했는지, 죽창을 어떻게 들었는지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벼운 처벌은 뭐냐면 그냥 실수 좀 하고, 혹은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화장실 청소시키고, 럼주 안 주고, 비번 시간에 근무 더 시키고, 또 갑판장이 이제 굵은 로프로 등이나 어깨를 때리기도 합니다. 조금 더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 이제 결박한 다음에 재갈을 물리고, 혹은 뭐 이런 거 있죠. 두 줄의 동료들이 서 있는데 거기를 몰매를 맞으면서 지나가는 거. 인디안 밥 하면서. 네, 이런 거 당하기도 했고. 인디안 밥. 그러다 이제 좀 더 심한 대표적인 체벌이 바로 채찍질이죠. 채찍질을 당하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장이나 대리인의 명령을, 그 당시 이제 이런 게 써 있어요. 규칙이 이거였어요. 선장이나 대리인의 명령을 거부하면 사형입니다. 상급 간부들로 구성된 법정, 구성된 구성권 법정은 전적인 재판권을 가지며 그 판결은 사무장이 곧바로 집행을 합니다. 근데 사무장이 이제 하려고 하는 거에 간섭하든가 협력하지 않으면 반란자로 처벌받고요. 탈주 혹은 허락받지 않은 보트 사용은 심한 채찍질을 받을 거고요. 허락 없이 육지에 상륙하거나 밤을 지새면 안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예요. 또 싸움을 먼저 건 사람은 철창에 가두고 음식은 빵과 물만 주는 걸로 제한합니다. 규칙을 어긴 자에게 음식을 제공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의 처벌을 경감시키려고 하면 같은 벌 받습니다. 도와줘도 안 돼요. 나이프를 만약에 빼들었다. 그런 사람들은 단순히 위협을 하려고 한 거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일로 간주가 돼서 첫 번째 위반자는 활대 끝에서 바다로 빠뜨리는 벌을 3번 받아요. 연속으로. 바다에 빠지는 거죠. 3번. 그랬다가 이제 올라가고. 바다로 던진다고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고 이렇게 3번을 하는 거예요. 전 안 탈래요. 납치당하는 건데. 자, 두 번째 위반하면 킬홀에 처하는데, 킬홀이 뭐냐면 몸에다 줄을 맨 다음에 배 밑을 헤엄쳐서 이렇게 지나가는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래로 잠수해서 이제 저쪽까지 가는 거죠. 이거 힘들겠다.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위험한 거죠. 그건 배가 이제 깊이 나름 아래로 이렇게 쳐져 있을 테니까. 싸움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이 피를 흘렸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피를 흘리게 한 그 손을 마스트에다 옷을 박아버립니다. 그래. 그 다음에 다른 손을 등 뒤에 묶어서 줘요. 그러면 이제 자기 손등을 찢으면서 마스트에 손을 떼야 돼요. 잔인한데 어떤 경우냐면 싸움이 일어나서 다른 사람을 피를 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율들이 있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한 거죠. 싸우지 못하게. 말싸움을 넘어가서 이게 아웅다웅 하는 걸 넘어가서 폭력을 하게 되면 이런 본보기가 있었던 거죠.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럼 사람을 살해하면 죽음을 당한 희생자랑 등을 마주댄 채로 묶어서 배전 너머로 던져버립니다. 사형시킨 거죠. 살해하지 말라는 거네. 그치? 근데 당시에 이제 어떻게 저항을 했느냐?
알게 모르게 횡령 많이 했고요. 술도 조금씩 이렇게 좀 그랬겠지. 이렇게 구멍 뚫어서 마시기도 하고. 이제 악한 성장을 대상으로는 이제 봉기도 꽤 자주 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헤르미오네 함장이 있었죠. 헤르미오네라는 배가 있었죠. 그 역대 최고의 어떤 납포됐던 그 함장이 1797년 9월에 작업이 느린 수병한테 채찍질을 한다고 막 닥달했어요. 빨리 일 안 하면 너 채찍질 한다. 그러다가 실수로 2명이 추락사예요. 너무 닥달하니까 좀 범선이니까 좀 위에서 막 돛대 위에서 일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떨어졌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저 군뱅이들을 배 밖으로 던져버리라고 장례식을 치르지 않고 바다에 그냥 던지라고 했어요. 뱃사람들한테는 이게 엄청나게 모욕적인 거거든요. 그렇네. 그날 밤 수병들이 함장실에 난입을 해서 함장을 칼로 난도질해서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교들도 죽이거나 보트에 띄워서 바다에 버리고 베네수엘라에 투항을 해버렸어요. 이런 식의 어떤 쿠데타 축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당연히 영국 해군이 잊지 않고 반란자들을 추격해서 33명을 체포하고 24명을 교수형에 처하긴 합니다. 근데 결국엔 뭐냐면 일종의 파업 혹은 뭐 태업 같은 것들이 허용되긴 했어요. 암묵적으로 두 개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파업을 해도 돼. 정당해. 그런데 장교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배를 탈취해서 적국에 투항하는 정도면 안 돼. 그렇지. 그리고 기존 관례에서 지나치게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는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봉급이 지급이 너무 지연된다. 혹은 식료품의 질이 배급되는 게 너무 턱없이 나쁘다. 이런 파업하는 거예요. 이거 오케이야. 근데 파업한 다음에 너 지금부터 살아있는 염소 그 싱싱한 생고기를 전부 다 우리한테 줘. 뭐 혹은 막 위스키 내놔. 이런 식으로 좀 너무 심한 거를 요구하지 않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거고 선장도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너무 심하게 내가 행동하면 나도 죽을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들이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느냐. 태업, 스트라이크가 파업이죠. 네. 근데 스트라이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선원들의 집단 반발에서 나왔어요. 그 단어 자체가. 그래. 스트라이크를 한다든가 선상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결국엔 집단 탈주를 하기도 합니다. 집단으로. 그래서 전체 선상 반란 중에서 5분의 1 정도는 간부를 살해하는 걸로 끝나고 반 정도는 실제 배의 통제권을 장악하는 정도에서 끝나고 3분의 1 정도는 해적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즉 나름 어느 정도의 룰이 있었던 거고 선장도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어느 정도 선 안에서 이렇게 규율을 지키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 뭐 관습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네. 합리적인 측면 안에서 파업도 있고 처벌도 있고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여행하게 될 바로 그 부분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타고 저 이제 카리브 해안으로 네. 천천히 가면서 괴혈병이 안 걸리게 비타민 음료를 계속 먹어야 되는 거고요. 양배추 씹어먹고. 네. 예,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빨리 바닥을 예쁘게 닦고 혹시 누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지 않는가. 예. 군 생활이 생각나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나를 열받게 하더라도 주먹으로 치더라도 피는 안 나게 쳐야 되겠네. 그렇죠. 배나 뭐 등 이런 데를 쳐야 되고.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진짜로 여행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디로 지옥으로의 여행인가? 어쨌든 재밌게 잘 들었는데 우리가 나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천천히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크게 두 가지 했던 거죠. 첫 번째는 배의 특성에 대해서 역사적인 측면에서 범선 덕실이가 우리 정리해줬고 두 번째로는 그 배 특히 유럽에서의 영국 배 그렇죠. 안에서 어떤 일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하게 네.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어떻게 들었는지 오늘 한마디씩 한 다음에 정리해보는 걸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독실님은 여기 갔다 온 거 맞아요? 용산의 포털을 통해서. 네, 뭐 자기도 안 갔다 온 것 같은데? 네, 아직 못 갔습니다. 아니, 저한테 말을 거는 아저씨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갔다 오셨으면 저희를 이런 데로 보내려고 하시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구만. 예. 이게 지금 대항해 시대가 사실은 인류 역사에 굉장히 큰 사건 아닙니까? 네. 자기들은 뭐 자기들이 여기서 자기들은 이제 유럽인들이 사실 얘네들도 동쪽에 그 이슬람한테 막혀가지고 중국이랑 인도랑 무역길이 막혀버리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돌아간 바다로 거죠. 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소가 뒷구름질 치다가 쥐를 잡았죠. 그래서 딱 가봤더니 신대륙에 있네. 새로운 인도가 있네. 뭐 이런 헛소리나 하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메리카 대륙에서 쭉쭉쭉쭉 자원이나 이런 걸 깨서 오늘날의 유럽이 됐던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얘기를 쭉 들어보면서 그 대항해 시대의 그 치열했던 어떤 삶의 흔적들 이런 거를 잘 전달해 주신 것 같아요. 잠깐 나왔던 그 쿡 선장이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 제임스 쿡 선장님이라고 캡틴 쿡 하면 서양 문화권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제임스 쿡, 캡틴 쿡. 맞을 그 거예요. 국인가? 막 괴혈병 극복하고 이렇게 네네. 항해했던 분, 맞습니다. 그랬던 것 같고요. 어쨌든 재밌는 그 시간이었고 대항해 시대 게임과
책 같은 것도 다시 한번 찾아보면 재밌겠네요. 이제 보면 대항해시대 배들마다 어떤 이게 그게 있거든요. 어떤 배는 어떤 특성이 있다가 나오는데 좀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흥미롭게 잘 들었어요. 배에는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이 없었는데 배 일상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서 고바야시 다키지라는 사람이 개공선이라는 책을 썼던 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게 뭐 그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적 문학으로 하나이긴 한데 거기서도 거대한 그 개잡이 배 안에서 일어나는 파업이나 폭동이나 그걸 어떻게 진압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는데 그걸 재밌게 읽었었던 때가 얘기를 들으면서 기억이 나가지고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비슷했던 것 같아. 그때 어떤 삶이나 아니면 뭐 지금의 삶이나 어떤 인간의 삶의 모습이 참 유사하기도 하고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어요.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 대항해 시대라고 하면 생각하는 그 설렘이 있어요. 범선이 아름답고 그걸 통해서 막 모험을 하는 거잖아요. 어려움을 역경을 디디고 하는 어떤 모험 그리고 인간 승리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 사실 아까 깡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슬프게 끝나기도 했고 대항해 시대라고 거창하게 얘기하고 신대륙을 발견했다고 하지만 그게 무슨 신대륙이야. 미리 그러니까. 발견한 사람 다른 사람이 있었고 이미 원주민들도 다 있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유럽의 역사를 토대로 보다 보니까 딱 그 유럽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패권을 유럽이 잡지 않았더라면 그 이후에 그냥 걔네들이 그냥 열심히 했었던 거 살라고 그렇네. 아웅바둥한 거 중국 그 정화 황제님께서 조금만 더 꿈을 크게 품으셔서 그 군대를 그냥 유럽을 밀어버렸으면 끝나지 않았을까. 정말 원조 예. 그죠. 예.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생활을 보면서 재밌는 걸 느꼈는데 배는 특수하잖아요. 네.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배는 그 상황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 몇 개월 동안 바다에 나가 있기 때문에 그죠? 완전 이제 폐쇄된 그쵸. 공동체.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정말 막말로 선장을 죽이고 그 배를 탈취했고 어디로 가고 투항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면 못 잡는 거예요. 그 사람 배 선원들을. 그래서 여기서 채찍질도 있었고 대우가 좋지도 않은 것도 있었고 했겠지만 어느 정도 또 좀 세련된 형태의 나름대로 물론 비참한 부분도 있겠지만 세련된 형태의 어떤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떤 롤들에 대해서 서로 알고 있고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던 게 살짝 뭐가 생각나냐면 설국열차가 좀 생각났어요. 그런 식으로 이 폐쇄된 공동체 안에서의 일들은 어떻게 벌어지는가 생각하면서 물론 타고 싶진 않죠.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로맨틱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고 혹시 대항해 시대 재밌게 했던 분들한테 한번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게임 속으로도 유명하지만 아마 서양 역사 배우는 서양 학생들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기들이 계속 팽창하기 시작하는 팽창하던 팽창하고.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포범선 예. 제국이라는 책을 보면 사실 서양이 패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 그 범선과 대포가 그쵸. 너무 좋았기 때문이다. 범선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네, 저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오랜만에 그림도 그리고 저희도 김도인 그림 보면서 참 깜짝 많은 걸 놀랐죠. 배웠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는 특이하게 덕실님 얘기해 주시는데 그 중학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뿌리 소설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노예선에 태워져 가지고 미국으로 가는 중에 배 갑판 밑에 이제 수백 명의 노예가 타고 가잖아요. 노예선. 네네. 그래서 거기 밀집돼 있어서 전염병도 들고 거의 뭐 3분의 1 이상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세밀했던 묘사가 막 떠오르면서 뿌리? 네, 뿌리.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네네. 아메리카 대륙으로 잡아가지고 옮기고. 네. 미국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겪는 일인데 아주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읽은 지 오래돼서. 근데 그게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그 생각해보게 됐어요. 배에서의 삶. 저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안 가겠다. 네네. 그냥 발알라로 가시죠. 네네. 어쨌든 우리 여행지 특집 덕실이 편 재밌게 잘 들었고 네.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에피소드로 다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